오늘과 다음 2시간에 걸쳐서 장부에 대한 고대 생리학설을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의학 교과서를 보면 이제 장상학설을 다루는 데 있어서 사실 그 중심은 장부였죠. 제 강의에서도 사실 장부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다뤄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이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주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본격적인 고대 장부학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그 장부학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이 되었는가, 특히 지금 그 오행과 연관된 장부학설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형성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은 황진해경의 전체 생리학설이 있어요. 전체적인 생리학이 있어요. 그것을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역대 문헌에서 오장육부 각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져왔는지 그 구조와 생리에 대해서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부학설이 오행과 연관을 갖는 데 있어서 처음에 어떤 체계가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황진해경에 여러 편 중에 오장별론이라고 하는 편이 있는데요. 내경에 별자가 붙은 편들이 있어요. 별론, 음양별론, 오장별론, 이런 것들은 기존의 설과 조금 다른 내용들을 다룬 편이라고 합니다. 왕딩의 주장이에요. 왕딩이 그런 주석을 했어요. 오장별론에서도 그래서 기존의 내경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장상관과 다른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그래서 이 편의 앞부분에 잘 아시겠지만 이런 얘기가 등장합니다. 황제께서 물어 말씀하시기를 제가 듣기로 방사들 가운데, 이 방사들은 당시에 초기 한의학 이론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했던 일군의 지식인들이죠. 이 방사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뇌와 척수를 장으로 여겼다. 또 어떤 자들은 장과 위를 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존의 내경의 주류학설에서는 이제 장, 위는 부죠. 근데 그거를 장으로 여기는 부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 예로 들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 저자가 별 생각 없이 여러 가지 설들의 임의의 형태를 구성해서 여기다 옮겨놓은 것일 수도 있지만 조금 충실하게 이 책을 구성한 저자였다면 이것이 당시에 방사라고 하는 일군의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됐던 또 다른 장부학설일 수도 있습니다. 후자의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 장과 위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위장이 들어가는 건데 그 위가 오장의 하나였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그들이 누구였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비를 장으로 삼고 있죠. 오장 중에 토에 해당하는 장은 비죠. 그런데 위를 비장을 대신한 오장의 하나로서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전환 시기의 문헌인 회남자를 보면은 명확하게 위가 오장의 하나다라는 말이 나오진 않지만 당시에 그런 생각도 있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여기 추영운이라고 하는, 지영운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은 오행의 각 방위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중앙은 황색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색깔은 황색이고 위를 관장합니다. 그래서 중앙을 포함한 5개의 방위 중에 중앙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장, 그 장기가 위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당시 전환 시기에 비장이 오장의 하나가 아닌 위가 오장의 하나인 그런 주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73년에 장사 마왕토에서 출토된 출토문헌 중에 음양식의몇 구경이라고 이름 붙여진 문헌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경맥치기가 지금과는 좀 다른 형태를 띠고 있는데 큰 차이점이 장부와 경맥의 연관이 되어 있질 않죠. 되어 있질 않는데 이제 2개의 장기만
연관을 맺고 있어요. 신장과 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위죠. 이 태음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태음맥, 시, 위맥, 야. 태음맥은 시, 위맥, 야. 여기에 그 의자 비슷하게 쓴 것은 당시에 쓰였던 야자입니다. 어조사 야자. 그래서 태음맥, 이것은 위맥이다. 위의 맥이다. 그리고 피위, 저 피자를 썼는데 그 덮을 피자와 통가, 서로 통하는 피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를 덮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문장은. 그래서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지금의 족태음 비경에 해당하는 경맥이 장기와 연결될 때는 비와 연결되지 않고 위와 연결되는 형태로 그 연관관계를 갖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런 표현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처럼 오장의 하나로서 위장을 생각했던 것은 사기 창공열전에도 나오는데요. 창공은 기원전 200년에서 150년 그 사이에 활동했던 의가이고요. 그 전한 문제 시기에 수도로 압송이 돼서 자신의 진료 기록을 다 공개를 했고, 그것이 지금의 사기 창공열전, 전한 무제태 편찬이 됐던 사기 창공열전에 그 내용이 남아있죠. 여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증례들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 증례, 원래 창공이 진료했던 그 기록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 같아요. 거의 가공하지 않고, 사마천이 가공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진료 기록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기록인데요. 소위 지춘 사병자, 그의 병이 봄이 되어서 죽을 병임을 알았던 것은 위기황, 위의 그 기호는 황색인데, 황색이고 황자 토기야. 황자는 노란자라는 것은 노란색은 토기인데, 토불승목, 토기가 목기를 이기지 못함으로 봄이 되어서 죽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물론 직접적으로 위가 오장의 하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제 안면의 망진을 해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얼굴에서 황색을 보고 그것이 이제 위에 문제가 있으면은 좀 나타낸 것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근데 왜 굳이 여기서 비장을 얘기하지 않고 위를 얘기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나 간접적으로 위가 오장의 하나였을 가능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색맥진이라고 하는 새로 출토된 문헌인데요. 2012년에서 13년 사이에 중국 사천성의 성도시에서 여러 전환시대의 전적 문헌하고 그다음에 경맥 인형이 출토가 됐죠. 여기 출토된 문헌 중에 오색맥진이라고 지금 이름 붙여진 책이 있습니다. 상당히 궁금한데 아직 공개가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일부 문장이 공개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신기자적, 폐기자백, 간기자청, 이기자황, 신기자흑, 고2 오장지 기 이렇게 나오는데 앞뒤로 조금 생략되어 있는 문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를 보면은 그 비를 제외한 네 장과 관련된 색깔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황색과 관련된 장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위죠. 위기자 황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위를 아마도 5장의 하나로서 생각했으리라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추가적으로 공개된 또 다른 문장을 보니까 또 비를 5장과 병렬적으로 연결한 듯한 그런 문장도 있어요. 그래서 전한 경제에서 무제 사이의 문헌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이렇게 위를 5장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는가 하는 것은 조금 여러 각도에서 좀 비판적으로 고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이 출토된 경맥 인형을 보면 여기에 2장을 5장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인형은 경맥과 경혈을 나타내는 그런 인형입니다. 그런데 그 표면에 여러 개의 문자가 있어요. 이 문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굉장히 좀 흥미로운 문제인데요. 일단 등 쪽에 대략 배수열, 지금의 배수열 등의 오장육부를 관장하는 혈이들, 이 배수열이라고 해서 존재하죠. 지금의 경맥체계에서는. 이 인형에 나와 있는 몸 후면 혈이들도 아마도 배수열이거나 배수열과 관련된 혈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거기에 장기의 명칭이 같이 병기가 되어 있죠. 근데 이것을 보면은 맨 위로부터 신, 폐, 간, 그 다음에 위, 그 다음에 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서 두 번째 부분에 보면은 위라고 하는 글자를 명확하게 볼 수가 있죠. 위라고 써있는 거 그것을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인쇄본에는 밑자가 좀 선명하지 않게 나와 있는데 상세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잘 보이죠? 네. 여기에 나와 있듯이 명확하게 이 위자를 여기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위를 오장으로 생각했던 그런 장부학설이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상당히 뚜렷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죠. 자, 이러한 형태, 그러니까 기존의 간신 위패신을 오장으로 보지 않고 간신 위패신을 오장으로 보는 그런 사람들이 전한 시대에 이제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이제 몇 가지 증거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말고도 그 전한 시기에 이르기까지 오장과 그 오장의 또 오행배속 이런 것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의가들이 채택했던 것은 지금과 같이 간신 비패신을 오장으로 삼는 것, 그리고 그것을 목화토검수에 배속한 체계, 아니면 간신 위패신을 오장으로 채택하고 간신 위패신을 오행에 배속했던 체계, 이 두 가지가 의가들에게서는 주류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외에 몇 가지 이제 다른 장부들을 주요 장부로 생각했던 체계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황제내경에서는 기항집으로 나와 있는 쓸개죠. 이 쓸개를 장으로 본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남자 정신운에 보면은 이 회남자는 비록 회남왕 유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긴 하지만 그 각 편에서 서로 다른 여러 가지 견해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전편이 다 일관된 어떤 정합적인 체계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은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정신운에서 나온 내용하고 추영운에서 나온 내용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여기 정신운에 보면은 이런 문장이 있는 겁니다. 담위운, 폐위기, 간위풍, 신위우, 비위외, 이여천지 상참야, 이 신위지주. 그래서 담, 태, 간, 신, 비하고 심을 나열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담이 오장과 나란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담을 주요 장기로 생각했던 그런 견해가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전국시대의 문헌 중에 하나인 문자에 보면은 노자를 인용해서 이야기하기를 간주목하고 신주이하고 담주설하고 해주비하고 담주구한다. 지금의 관교의 배운하고 맞지 않는데요. 어쨌든 여기서도 담을 다른 장과 대등하게 나열하고 있어요. 이렇게 담을 중시했던, 담을 장으로 생각했던 그런 견해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전해지는 장부도 중에 이렇게 5장 전체를 그린 장부도도 있지만 장부 하나하나를 따로 그린 장부도들이 있습니다. 장부 분도라고 하죠. 나눌 분자를 써서. 그것 중에 꽤 시기가 이른 장부도로서 우리나라 의방유취라고 하는 책에 남아있는, 물론 나중에 일본 사람이 이제 필사를 한 그림이지만 거기에 장부의 그림이 있는데요. 장부를 하나하나 따로 그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5장과 함께 하나를 더 그렸어요. 거기 보면은 그게 뭐냐? 담의 신과, 담을 관장하는 신과 담낭의 그림을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서 우방유치의 그림을 그린 사람에게도 이 담이 5장의 하나로서 중요한 6장이 되겠죠. 그런 중요한 장기로 인식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제 담이 중심이 되는 세계도 꽤 후대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국시대로부터 후대에 이르기까지의 5장 체계, 그다음에 5장의 오행과의 계속 형태를 보면은 몇 가지 형태를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대략 4개 또는 5가지의 형태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초기에 관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장부와 오행의 배속이 이제 이런 시기에 이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보면은 목화토검수에 각각 비간, 심신, 폐의 순서로 배속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의 형태랑 다르죠. 관자에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열로 이거는 여러 책에 보이는 형태인데요. 예기나 여시춘추 뭐 이런데 여러 군데에 보이는 형태인데 목화토금수에 비패 신간신이 배속되는 형태가 보입니다. 이게 여러 책에 보이는데 이것은 그 희생동물을 이렇게 뒤집어서 배가 아래로 가게 이렇게 뒤집어서 재단 위에 올려놨을 때에 장기가 동서남북 중앙 어디에 위치하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장기에 오행 배속을 했던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국시대의 문헌에 여러 차례 나타납니다. 이것을 소위 그 고문상서설이라고 해요. 상서라고 하는 지금의 서경이죠. 그 서경이라는 책이 진주왕의 그 분석행위 때문에 실전되었다가 나중에 이제 한나라 때 다시 이제 복구가 되는데 그때 복구할 때 구술에 의해서 그러니까 암기에 의해서 재구성된 상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이거 우리가 새로 발굴했다라고 얘기한 상서가 있었습니다. 그 발굴했다고 주장한 상서를 고문상서, 옛 문장의 상서라고 불렀고요, 한때. 그 다음에 그 구술에 의해서, 암기에 의해서 재구성된, 다시 만들어진 상서를 근문상서, 지금의 문장으로 쓰여진 상서다 해서 근문상서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상서하고 사실 지금의 상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의 서경의 내용을 보면 이 5장에 대한 뭐 그렇게 깊은 내용이 없는데 이게 허신에 의해서 또한 초기의 학자인 허신에 의해서 두 가지 배속 형태가 고문상서설, 근문상서설로 불려지게 됐습니다. 지금의 학자들도 그런 명칭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어쨌든 이 비패신간신을 차례로 목화토검수에 배속하는 이 형태들이 전국시대 문헌 그리고 초기 한대의 문헌에 여러 차례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신비패신의 형태, 간신비패신이 목화토검수에 배속되는 형태가 내경에선 주류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가 조금 더 늦게 나타납니다. 좀 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후한 초기 중기에 이르면 아마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간신비패신이 목화토검수에 배속되는 형태가 정착된 것 같습니다. 정착된 것 같고요. 다만 의가 내부에서는 꽤 오래전부터 전환 초기부터 이 간신비패신 또는 간신위패신 세 번째는 3계열로 제가 정리한 요 두 가지 형태만이 의가들 사이에서는 통용됐던 것 같습니다. 위에 얘기한 비패신간신을 목화토검수에 배속시키는 체계는 의가들이 활용했던 그 장구학설에서 채택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것은 동물의 장기를 어떻게 오행과 배속하느냐 하는 그러한 담론에서만 언급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시기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와 같이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 같이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나눠드린 이제 교재에서 이 부분 슬라이드가 좀 잘못 인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고 동영상에 나와 있는 이 슬라이드를 보시고 좀 정정할 수 있는 것은 정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기의 문헌에는 비간 심신패 형태로 순서로 간신비패신에 배속이 되는
그러한 장부학설이 존재했습니다. 그게 이제 관자에 보이는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소위 고문상서설이라고 하는 형태가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비패 신간신이 오행, 목화토금수에 배속되는 형태가 얘기라든가 여시춘추라든가 이런 책들에 나옵니다. 그리고 좀 시기가 늦은 문헌인데 태연이라고 하는 양웅이라고 하는 문필가가 쓴 사상가이기도 하고 이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 태연에 보면은 여기도 소위 고문상서설에 해당하는 그런 장부학설이 나옵니다. 그리고 뚜렷하게 어떤 책에서 이것을 다뤘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감랑을 장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문헌들이 일부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가들 내부에서 뚜렷하게 흐름을 형성했던 것은 간신, 위패신을 목화토금수에 배속하는 형태.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에는 간신, 비패신을 목화토금수에 배속시키는 형태. 이 두 가지가 이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춘추위 원명포라고 하는 책과 백호통의라고 하는 책을 예로 들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명백하게 지금의 형태의 5장 배속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시기쯤이면은 지금의 황제내년, 즉 소문과 영추가 아마 편집이 완료됐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백호통의 정도의 시기에는 여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목화토금수를 간신비패신에 각각 배속시키는 그런 형태가 등장하죠. 자, 이제 장부하고 경맥이 연결되면서 어떻게 해서 새롭게 장부 하나가 생겼는가 하는 거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기존의 5장의 책에서 6장 체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되는 건데요. 5장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한 가지 빠지는 장기, 이 신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신포의 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이제 장부학설과 경맥학설이 결합되는 역사적 맥락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장부학설과 연계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횡격막을 기준으로 해서 장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장을 기준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횡격막 위에 장은 크게 두 개가 있죠. 심장과 폐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이것이 심경과 폐경에 연결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의 경우에는 횡격막 이하의 장기와 연결이 되는데요. 횡격막 이하의 장기가 뭐가 있어요? 간, 비, 심, 3장이 있죠. 그래서 하지의 음경 3개, 해음경, 그다음에 걸음경, 소음경, 요것과 잘 연결이 되겠죠. 문제는 상지의 경우에 지금 우리는 3개의 경맥이 있다 라고 간주하고 있는데 횡격막 위에는 실질장기로서 2개의 장기밖에 없어요. 심과 폐라고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경맥학설의 형성을 보면 초기에는 상지 경맥이 2개였습니다. 상지 내측의 경맥이 2개였어요. 그러면은 이게 횡격막 위에 2개 장기랑 연결되는 게 문제가 없죠. 그런데 이 경맥학설 시간을 거쳐 진화되면서 이게 상지 경맥이 3개로 바뀌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73년에 출토된 마왕채 의서에 2개의 경맥 문헌이 있죠. 죽비 11맥구경과 음양 11맥구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거기를 보면은 11맥체계, 즉 상지에 음경으로서 2개의 경맥 많이 있는 그 형태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이 최근에 2012년, 13년에 걸쳐서 아까 말씀드렸던 성도 노관산에서 발굴된 경맥문헌을 보면요. 그 경맥문헌의 내용 자체는 거의 음양 11맥구경과 크게 차이가 없는데 흥미롭게도 상지의 경맥이, 상지의 음경맥이 3개로 되어 있어요. 이미 지금의 12경맥 체계로 진화를 한 겁니다. 명백하게 12맥 체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경맥학설이 이미 12맥 체계, 상지 음경 3개, 하지 음경도 3개, 이 형태로 이제 정착이 된 상태에서 아마도
장부와의 연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아까 마왕태의서의 경우에는 장부의 연결이 완전하지 않다고 했죠. 그래서 족송 신경과 태음경, 태음맥 요것만 장기와 연결을 갖는데요. 이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전한 무제 경제쯤의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이미 여러 장기들하고 삼음 삼양의 경맥이 연결이 돼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상지의 세 번째 경맥,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래 상지의 경맥 중에 지금의 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좀 시기가 늦게 출현한 것 같아요. 원래는 수거름맥과 수태맥이 상정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수거름맥을 수거름맥이라고 부르지 않고 심주, 수심주라고 많이 불렀죠. 심주라고 하는 건 심장이라는 주인 이런 뜻인데 심장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심장과 연결되는 경맥으로 쳤어요. 그래서 지금 영추의 본수편이나 아니면 영추의 구침십이원편 이런 편들을 보면 심장의 원혈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신문혈을 하고 있지 않고요. 심장의 원혈로서 대릉혈, 지금의 수거름경이죠. 거기 있는 대릉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11맥 체계의 흔적인데요. 어쨌든 상지의 두 개 경맥이 각각 그 폐와 심주라고 하는 즉 심장에 연결되는 경맥이라고 이제 이해가 됐던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세 개의 경맥이 횡격막 상부에 장기에 연결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횡격막 상부 장기가 세 개가 돼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참 궁여지책을 했던 겁니다. 이게 당시에 그 고대 생리학설에 있어서 흉곽의 가운데 부분은 기가 채워져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종기가 채워진 공간이죠. 거기가 굉장히 중요한 공간인데 그게 이제 심장을 둘러싸는 막 심포라고 하는 거. 그 심포가 그 종기를 이제 감식하고 있을 텐데 그 심포가 뭔가 그래도 심장과 독립시켜서 뭔가 좀 중요성을 부여할 만한 장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이게 좀 어거지 같은 배속이지만 심장과 심포를 분리해내고 그 심포를 종래의 그 심주라고 하는 경맥, 수심주경 이것과 연결되는 그런 장기로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걸 수거름 심포경이라고 한 거죠. 내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수거름 심포락지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횡격막 상부의 장기를 세 개로 나눠서 그것을 상지 음경 세 개하고 연결을 시킨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심포라고 하는 장기가 장의 하나로서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장 6부 체계가 되는 거죠. 이제 6장 6부 체계에서 이 심포라고 하는 새로운 장은 순전히 장부학설과 경락학설을 결합하기 위한 그러한 이제 의도에서 만들어졌다, 도입됐다라고 할 수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지난 전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3초라고 하는 장기가 있죠. 6부의 마지막 장기입니다. 이 6부는 그것과 달리 이런 인위적인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고대 생리학의 자연스러운 성립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도입된 장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액체 성분들이 만들어지는 통로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이 어디 있겠느냐? 눈에 보이진 않더라도 분명히 어딘가 수분이 지나가고 그것이 이제 방광에 모이거나 땀으로 배출되거나 하는 그런 통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 통로로서 이제 3초를 상정한 겁니다. 그래서 고대 생리학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 3초라고 하는 장기는 부의 6번째 것으로서 식도를 대체해서 들어간 것이고요. 그거에 비해서 이 심포라고 하는 장기는 자분히 인위적인 요구에 의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과 경맥을 대응시키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이제 흐름을 보면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고대에 식도를 포함한 오장육부 체계가 있었고요. 그것이 이제 식도가 3초로 전환된 고대 생리학이 완성되면서 식도가 3초로 대체된 그러한 오장육부 체계가 있었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11맥 체계가 12맥 체계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게 그 장부학설과 결합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장부학설과 결합을 하는 과정에서 경맥이 12개가 돼 있었으니까 이제 육장육부 체계를 맞춰야 됐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포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고대에는 11맥 체계, 12맥 체계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경맥 체계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993년에 사천상의 쌍포산이라고 하는 면양면의 쌍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발굴된 경맥 인형을 보면은 10맥 체계, 그러니까 10개의 경맥으로 이루어진 경맥 체계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번에 오프라인 강의에서 얘기했던 그 삼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죠. 거기 삼경에 보면은 경맥이 또 10개로 나오죠. 그런 10맥 체계도 있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여러 형태가 경합을 이루다가 이것이 이제 지금의 12경맥 체계로 정리가 되었는데요. 대략 전환시대 중기 정도의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장부학설과 결합되면서 지금의 육장육부 체계가 이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내경의 그 전체적인 생리학설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좀 정리해서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경 생리학설에는 두 가지 체계가 있어요. 내경 생리학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통일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기의 생리라든가 영기의 생리라든가, 물론 이제 위기의 주행 경로 이런 거에 의해서 몇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상이한 경로가 존재하긴 하지만 대체로 그 성질이라든가 기능이라든가 생산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높은 일치성을 각 편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통합된 어떤 사유체계가 당시의 의가들에게 공유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소문의 딱 한편, 경맥변론이라고 하는 곳에는 이러한 내경의 전반을 통괄하는 그러한 생리학설과 다른 형태의 생리학체계가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오장변론 얘기를 했는데 이 변론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내경의 여타편에 나와 있는 사유방식과 다른 형태를 보여줄 때 변론이라는 말을 붙인다고 했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맥변론에서도 여기서 나온 생리체계가 다른 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상당히 달라요. 이것을 옛 의가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사람들은 별로 눈길을 주고 있지 않은 사실이지만, 어쨌든 여기를 보면은 좀 긴 문장이라면 긴 문장일 수 있는데, 여기 식기, 입위, 식기가 위로 들어가면 선정어 간, 그 정리로운 것을 간으로 흩어보내고, 음기어 근, 그로부터 생성된 기를 근으로 산포시키고 터뜨려 보내고, 뭐 이런 말들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래서 독자적인 어떤 음식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들이 전신에 어떻게 수송돼서 이용되는가 하는 것을 독자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정리해보면 아래의 그림과 같습니다. 자, 일단 음식이 들어오면, 즉 고형물과 액체 성분들이 위장관에 들어오면 그 중에 이제 고형분의 통로가 있고 액상 성분의 통로가 있는데, 고형분은 간과 심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전기가 간으로, 탁기가 심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액상 성분은 비장으로 일단 수송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액상 성분이
위장관에서 직접 비장으로 수송된다는 생각은 내경의 다른 편에는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이 경맥변론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으로 이송되었던 고형분의 탁기가 이까지 경로를 통해서 폐로 전달이 되고, 또 폐와 비로부터 일부의 물질들이 아마도 액상성분이 이동되는 것 같습니다. 방광으로 이동돼서 모인다 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방광에 모였던 물질들이 다시 또 전신에 퍼질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체계가 있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꼼꼼하게 이 경맥부론의 문장들을 읽어보세요. 이거에 비해서 내경의 전편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유효성분들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었느냐. 지금 이 슬라이드에 위에 나와 있는 다이어그램, 이 형태가 내경의 전편을 통괄하고 있는 심리학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위에 음식물이 들어오죠. 들어오면은 거기에 이제 유효성분들이 중초와 상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폐로 이송이 됩니다. 그러면 비장은 무엇을 하느냐? 아무 역할을 안 해요. 직접적으로는. 다만 원문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위를 위해서 그 진액을 움직여준다 라고 얘기하는데, 위장이 폐로 음식물의 유효성분을 수송하는 것을 비장은 거들 뿐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초와 중초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폐로 유효성분을 이송시키면 이게 뭐가 돼요? 영기와 위기가 되는 거죠. 혈액과 기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기와 위기가 돼서 전신의 경맥과 경맥 주위 공간을 순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기 중의 일부는 땀으로써 배출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위장에 하나의 그 낙맥이 심장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여기로 전달되는, 이 낙맥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식물의 유효성분은 또 심장, 이 흉부에서 박동하고 있는 기체, 종기죠. 이 종기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 종기를 이루는 일부 물질로 전화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부는 회장이라고 하는 지금의 대장 부분 또는 소장, 하부와 대장, 여기서 벽을 뚫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벽을 뚫고 나가서 거기서 그 복강을 주행했다가 방광에 다시 스며들어가서 모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방광에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은 통로가 내경의 일반 편장에 보이는 이 음식물로부터 여러 가지 유효 성분들이 생성되고 이동되는 경로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일관되게 여러 편들에서 다 보여요. 그런데 경맥변론만 아까 얘기했듯이 액상성분은 비장으로 직접 수성이 된다든지 이런 특별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런 두 가지 생리학 체계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